내 이름은 한기태. 올해 쉰이다. 중소 IT 업체에서 기술팀 차장으로 일한다. 야근이 일상이고 주말 출근도 다반사지만 아내 생일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19년 전 결혼 반지 끼우며 다짐했던 게 그거였으니까. 아내 윤정이는 46,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한다. 성격이 활달해서 어디서든 금세 리더가 된다. 결혼 초기엔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변화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여보, 탁구 배워볼까? 퇴근 후 저녁 설거지를 하던 윤정이가 갑자기 말했다. 구청 주민탁구회에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거였다. 좋지. 운동도 하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윤정이가 뭔가에 빠지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처음 한 달은 정말 그랬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간 정확히 지켜서 들어왔다. 집에 와서는 신나게 그날 배운 기술을 설명했다. 오늘 드라이브 배웠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손목 각도가 중요하대. 탁구라켓을 휘두르며 설명하는 윤정이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다. 취미 하나 생긴 게 문제는 4월부터였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 또, 총무님이 새로운 분들 환영회 한다고. 환영회, 비풀이, 회식, 핑계가 늘어갔다. 9시에 끝나는 동호회가 10시, 11시로 늘어났다. 급기야 자정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즈음 윤정이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피부가 좋아졌다. 화장품도 바뀌었다. 향수도 새로 샀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예전엔 편한 옷만 입더니 갑자기 몸에 딱 맞는 옷들을 사기 시작했다. 새 옷 샀네? 응. 탁구 칠 때 입으려고. 탁구복 치고는 너무 예뻤다. 집안일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엔 윤정이가 알아서 다 했는데 이젠 내 몫이 됐다. 설거지, 빨래, 청소. 미안해. 요즘 동호회 일이 많아서. 윤정이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밝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활기찼다. 나는 그저 아내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의심?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윤정이의 탁구 가방을 정리해주다가 라켓 케이스를 열었다. 라켓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윤정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남자 향수였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윤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봤다. 구청 탁구회 단체 톡방에 들어가 있었다. 메시지들을 쭉 올려보니 이상한 게 보였다. 윤정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총무님 덕분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맛집 가요. 메시지 보낸 이름을 확인했다. 서종민. 총무였다. 더 위로 올려봤다. 사진들이 있었다. 동호회 회식 사진들. 윤정이가 총무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 너무 가까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그냥 동호회 분위기가 그런 거겠지.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를, 이제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옆에서 윤정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다고 생각했을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윤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오늘 일찍 가야 해. 총무님이 장비 정리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때부터였다.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IT쟁이의 본능이 깨어났다. 분석하고, 추적하고, 확인하는 본능이.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밤 3시간씩 자고 출근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우면 윤정이의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새 향수, 달라진 옷차림, 늦어지는 시간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코딩하다가 멍해지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했다. 동료들이 물어봤다. 차장님, 요즘 어디 아프세요? 아프긴 아팠다. 마음이.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결심했다. 확인해보자.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청 탁구장 위치 확인이었다. 윤정이가 말한 곳과 실제 위치가 맞는지. 인터넷 지도를 뒤져봤다.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맞았다. 그 다음은 시간표였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9시.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맞았다. 하지만 윤정이는 요즘 11시, 12시에 들어온다. 금요일 저녁 나는 탁구장 근처까지 가봤다. 9시 10분경이었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윤정이는 보이지 않았다. 차 안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다. 윤정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전화했다. 어디야? 아직 탁구장이야.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 거짓말이었다. 탁구장은 이미 문을 닫았는데 그날 밤 윤정이가 집에 온 건 11시 30분이었다.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다.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회식했어? 응. 총무님이 맛있는 곳 알려줘서. 총무, 서종민. 나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 장소, 윤정이의 말, 표정, 옷차림까지. IT 개발자의 직업병이었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습관이 됐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일찍 퇴근했다. 6시 30분에 탁구장 앞에 차를 세워뒀다. 윤정이 차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7시 정각 윤정이 차가 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 남자가 타고 있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 서종민이었을 거다. 그들은 탁구장 입구에서 헤어졌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9시까지 기다렸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정이도 나왔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그 남자와 함께 나는 차 안에서 지켜봤다.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마주 앉아서 웃고 있었다. 윤정이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표정과 달랐다. 더 밝고 더 생생했다. 그때 깨달았다. 아, 이게 정말일 수도 있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19년 내가 뭐였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소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병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윤정이는 11시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어땠어? 응, 좋았어.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다. 탁구가 아니라 그 남자와의 시간이 좋았던 거겠지. 며칠 더 관찰했다. 패턴이 보였다. 탁구는 핑계였다. 진짜 목적은 서종민과의 만남이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윤정이의 핸드폰이었다. 기회는 지난 주말에 왔다. 윤정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봤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직 바꾸지 않았더라. 카카오톡을 열었다. 서종민과의 대화방이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윤정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윤정이가 샤워를 마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야근이 너무 많았나? 윤정이한테 관심을 덜 보였나? 내 탓인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울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하지? 분노가 올라왔다. 차갑고 조용한 분노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겠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날 회사에서 검색했다. 불륜 증거 수집, 배우자 외도 확인 방법. 여러 글들을 읽었다. 흥신소 의뢰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직접 하기로 했다. IT쟁이의 자존심이었나.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계획을 세웠다. 다음 금요일 윤정이를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 확인하자. 19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추적하려고 했다. 말은 안 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싶었다. 그 금요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오후 6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탁구장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웠다. 입맛은 없었지만 체력은 필요했다. 7시. 윤정이 차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조수석에 그 남자가 타고 있었다. 서종민. 탁구장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나는 근처를 돌아다녔다. 9시에 나올 텐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어디로 갈까? 주변을 미리 파악해둬야 했다. 카페들, 음식점들, 그리고 모텔들. 가슴이 답답했다. 19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었다. 9시 10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정이와 서종민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로 나왔다. 몇 분 간격을 두고 윤정이는 자기 차로 갔고 서종민은 자기 차로 갔다. 그리고 동시에 출발했다. 같은 방향으로. 나는 뒤를 따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한 음식점이었다.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1시간을 기다렸다.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원래 금연한 지 5년 됐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다. 10시 30분. 그들이 나왔다.
윤정이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서종민이 윤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윤정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 속에서.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차에 탔지만 또 같은 방향으로 갔다. 이번에는 모텔 쪽이었다.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다. 모텔 주차장에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윤정이 차와 서종민 차. 내가 19년 동안 믿었던 아내의 차가 다른 남자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토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계속 토했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새벽 2시에 윤정이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왜 이렇게 늦어? 아, 총무님 차가 고장나서 좀 도와줬어.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확실히 봤는데 그날 밤부터 불면증이 시작됐다. 잠들려고 하면 모텔 주차장에 그 장면이 떠올랐다. 식욕도 사라졌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3kg 빠졌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했다. 차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갈 필요는 없었다.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감정에만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IT 개발자로 2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상간자 소송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 여성이었다.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증거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나는 그동안 기록한 것들을 보여줬다. 시간표, 거짓말 내용, 카카오톡 대화 일부.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더 명확한 대화 내용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흥신소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하시거나. 다만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했다.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무원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징계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희망이 보였다. 법적으로 윤정이와 서종민을 응징할 방법이 있다는 거였다. 상담료 30만 원을 내고 나왔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19년 결혼 생활의 정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싸게 느껴졌다. 그 다음은 증거 수집이었다. 변호사 말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흥신소 대신 내가 직접 하기로 했다. 돈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카메라를 샀다. 망원렌즈까지 달린 제대로 된 카메라. 차에는 블랙박스도 새로 달았다. 윤정이 핸드폰도 다시 확인했다.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뒀다. 혹시 지워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다. 19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알던 윤정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니,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며칠 더 관찰하면서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 만나는 장소, 시간, 루트까지 모든 걸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날을 정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모든 걸 기록하겠다. 19년을 바보로 살았다면 이제는 똑똑하게 끝내겠다. 말은 안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 금요일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오후 5시부터 탁구장 근처에서 대기했다. 이번에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속이 메스꺼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 카메라, 녹음기, 블랙박스, 모든 장비를 점검했다. 마지막 기회였다. 7시, 윤정이와 서종민이 탁구장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들어갔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 같았다. 9시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나왔을 때 나는 차에서 내렸다. 멀리서 따라갔다. 이번에는 음식점을 건너뛰고 바로 모텔로 갔다.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서정민이 먼저 들어가고 윤정이가 5분 뒤에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카메라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19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였다. 찰칵, 찰칵. 모텔에 들어가는 윤정이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다. 시간까지 표시된 사진이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2시간을 기다렸다. 그들이 나올 때까지 나오는 모습도 찍었다. 서종민이 윤정이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나오는 모습까지. 그 순간 뭔가 터져버렸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다. 집에 가서 윤정이를 기다렸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을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 새벽 1시, 윤정이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늦었다. 왜 이렇게 늦어? 아, 총무님이 동호회 운영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 또 거짓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터뜨리고 싶지 않았다. 20년 IT 업계에서 살아남은 건 냉정함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냉정하게 처리하자. 주말 동안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 메시지 스크린샷, 시간과 장소 기록,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다.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대방이 불응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공무원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셔야 해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소장을 접수했다. 서종민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구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 최윤정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서, 증거 자료까지 첨부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속이 시원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군복무 중이던 아들 도윤이가 긴급 휴가를 받고 집에 왔다. 전역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아버지, 인터넷에서 봤어요. 구청 신고 이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구청 공무원 불륜, 탁구의 스캔들 같은 제목으로. 도윤이는 23이었지만 군대에서 단련된 어른 같은 모습이었다.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아직 말 안 했어. 왜요?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지만 이제 남자 대 남자로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힘드셨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아들이지만 이제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도윤이와 둘이 앉아서 모든 걸 말해줬다. 3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아들은 말없이 들었다. 그 남자 가게 어디예요? 왜?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종민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갔다. 치킨집이었다. 동네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서종민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나이 48세, 키 175cm 정도,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이런 사람이 내 19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치킨 하나 주세요. 도윤이가 주문했다. 서종민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틴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서종민을 관찰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전화 주문도 받고 평범한 자영업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 있어. 확인해봤어. 그럼 저 사람 가족은 뭐 되는 거예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내가 당한 일을 서종민의 가족도 당하게 되는 건가? 하지만 그건 서종민이 선택한 일이었다. 결과까지 책임져야 했다. 티린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도윤이가 말했다. 아버지, 끝까지 가세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해요. 23세 아들의 말이었지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 주 금요일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윤정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윤정이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다. 소송도 신고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처음으로 윤정이와 직접 대화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왜 말 안 했어? 확실히 하고 싶어서. 윤정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 냉정한 목소리였다.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6개월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건 구청 징계위원회였다. 윤정이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윤정이는 그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이혼 조정 신청했어. 알겠어. 도윤이는 내가 키울 거야. 윤정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았다. 도윤이가 전역한 후 우리 부자는 더 가까워졌다. 아들은 내 편이 되어줬다. 23살이었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아버지, 소송은 어떻게 돼가요?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이야. 이길 수 있어요? 당연하지. 실제로 승리는 확실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서종민 측 변호사도 합의를 제안해왔다. 2천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3천만 원 전액입니다. 1원도 깎을 생각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나는 끝까지 갔다. 타협은 없었다. 그 사이 서정민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소문이 퍼지면서 치킨집 매출이 급감했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륜 치킨집이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사장님이 남의 아내랑 바람 피운 집에서 치킨을 먹을 수 있나요? 댓글들이 달렸다.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한 달 만에 서정민은 가게 문을 닫았다. 임대료도 못 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 도윤이가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불쌍하다고? 자기가 한 일의 대가야. 그렇긴 하지만 도윤아, 선량한 사람이 당하기만 하는 세상이 되면 안 돼. 누군가는 선을 그어줘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생각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법정에는 윤정이도 함께 왔다. 서종민도 왔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전액 승소였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종민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48세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6개월 전 치킨집에서 봤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졌다. 이제 알겠죠? 다른 사람 가정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정민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나중에 들으니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이혼 조정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윤정이가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재산 분할, 도윤이 양육권, 모든 게 내 뜻대로 됐다. 윤정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19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자. 마지막 조정 날, 나는 윤정이에게 그렇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윤정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와 도윤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보다 작은 곳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아버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윤이는 대학 복학 준비를 했고 나는 직장 생활에 집중했다. 더 이상 집에 가면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더 잘 됐다. 3개월 후 나는 새로운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다. 회사 근처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처음 오셨어요? 동호회 회장이 물었다.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다. 네, 기태라고 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끼리는 편하게 지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사람들이 친절했다.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었다. 가정도 있고 일도 있고 각자 인생에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들. 첫 게임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제는 순수하게 탁구만 치는 거야. 다른 목적 없이. 형님, 실력이 좋으시네요. 상대방이 말했다. 나보다 몇 살 어린 회사원이었다. 예전에 좀 쳤거든요. 사실 윤정이와 함께 몇 번 쳐본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라켓이 손에 익숙했다. 한 게임을 마치고 물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요즘 아내가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설마 바람? 그럴 리는. 하지만 뭔가 이상해. 나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체육관 밖 카페로 나갔다. 나는 내 경험을 들려줬다.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지. 진짜로요? 형님이 그런 일을? 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날 이후 그 사람과 계속 연락했다. 결국 그의 아내도 외도 중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나는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 형님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도움받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 몇 명을 더 도왔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자들을.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도윤이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주말에는 함께 탁구를 친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로서. 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도윤이 말이 맞았다. 거울을 봐도 표정이 달라졌다. 더 단단해졌고 더 자신 있어졌다. 가끔 윤정이 소식이 들렸다.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서정민과는 연락을 끊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오늘도 탁구장에 간다. 라켓을 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제는 정말로 나만을 위한 게임이다. 형님, 오늘도 한판 하시죠. 좋아요. 라켓을 잡으며 생각한다. 19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고 나는 내 명예를 되찾았다. 이제는 나 자신과의 게임이야.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탁구공이 테이블을 가로지른다. 내 새로운 인생처럼 힘차고 정확하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 알아차린 건 예나가 100일을 지난 직후였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체리는 웃고 있었지만 실제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오늘은 어땠어? 병원 행정팀에서 야근을 마치고 들어선 거실에서 늘 건네는 인사였다. 10달 전까지만 해도 체리는 내 질문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지금은 그저 괜찮아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끝낸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체리는 예나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몇 번이나 하품을 해대는 아내를 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차장 발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육아 부담을 더 나눠 갖기는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합리화는 아닐까 자문하면서도 나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나중에 봐야 하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체린의 일기장을 본 건 우연이었다. 거실 소파 틈에서 발견한 공책을 정리하려다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도 나는 예나의 엄마일 뿐이었다. 창민은 날 여자로 보지 않는다. 거울 속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는 찢겨 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빈 페이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다시 글이 시작되었다. 케빈님이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셨다. 출산 전 사진인데도 알아봐 주시다니. 오늘 DM으로 육아와 자기 케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다. 남편보다 더 내 상태를 이해해주는 것 같다. 케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 출산 전 체린이 심리학과 육아 콘텐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알았지만 특정 인물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런 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일기의 내용보다 체린이 나를 남편이라고 칭한 것이었다. 결혼 전부터 그녀는 언제나 내 이름을 불렀다. 저녁 식사 준비 중인 체린을 지켜보았다. 얼마 전까지 요리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스마트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이를 재우느라 깊게 잠들었던 때조차 놀라듯 화면을 확인했다. 요즘 좀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요리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뭐가? 그냥 많이 지쳐 보여서 그럴 만하지. 하루 종일 예나랑 둘이 있는데 말끝을 흐리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예나가 울기 시작했다. 체리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가 처진 모습이 왠지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육아휴직 중인 체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예나와 단둘이 보냈다. 처음엔 모성애로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져갔다. 내가 퇴근 후 아이를 안아주는 시간도 줄었다. 차장 심사는 다음 달이었고 준비할 서류는 산더미였다. 그날 밤 체린이 아이를 재운 후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잠들기 전 스킨케어조차 대충 하던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한숨을 쉬고 침대로 왔다. 내일 출근해? 어둠 속에서 체린이 물었다. 왜? 아니, 그냥 예나 예방접종이 있어서. 아, 미안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대답 없이 체리는 등을 돌렸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가 문득 거실에 두고 온 노트북이 생각났다. 다음 날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해야 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다. 거실 탁자 위 체린의 핸드폰이 불빛을 내며 진동했다. 화면을 힐끗 보니 기빈 코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오늘도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당신도 쉬어야죠. 내일. 나머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 일기장에 적힌 이름이 떠올랐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려다 문득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아내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노트북을 켠 후 PPT 파일을 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 내용으로 가득했다. 체리는 왜 낯선 코치와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결혼 이후 우리 사이에 생긴 첫 번째 비밀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관계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체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빛을 더했다. 오늘은 어디 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그냥 예나 데리고 공원에 나갈까 해서. 체린의 대답은 가볍게 들렸지만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미심쩍은 마음을 억누르며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내내 체린의 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내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예나를 재울 때도, 심지어 샤워하기 전에도 메시지를 확인했다. 체린은 며칠 후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예나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엄마들 모임에 간다고 했다.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활기찬 표정이었다. 오히려 그 생기가 낯설게 느껴져 가슴이 조여왔다. 모임 어땠어? 좋았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 많이 위로받았어. 그 달에만 3번의 엄마들 모임이 있었다. 그때마다 체리는 새 옷을 입거나 머리를 바꾸고 나갔다. 생후 10달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모임이 패션쇼처럼 느껴졌다.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졌지만 차장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가정사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체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그녀에게 전달해 주려다 습관처럼 화면을 봤다. 케빈 코치님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당신이 입은 흰색 원피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출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체리는 오늘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외출했었다. 그러나 엄마들 모임에 간다고 했었다. 케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녀의 옷차림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이상한 직감에 휴대폰 알림 설정을 살폈다. 체린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해보니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다. 그녀가 아이를 재우는 시간에도,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심지어 우리가 함께 TV를 보는 시간에도.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위로와 공감으로 시작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다 점차 당신의 웃는 모습이 그립네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로 변해갔다. 더 이상 보기 힘들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샤워를 마친 체린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자는 척 누워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체린을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께 예나를 맡기고 카페에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주 앉은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케빈이 틀림없었다. 멀리서 지켜보니 체린의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생기로 가득했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을 때 체린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울어진 몸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무너진 감정을 추스르며 그 자리를 떠났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덜컹거리는 가슴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섰다. 체리는 평소와 다른 화장으로 나를 맞이했다. 입술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향수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오늘 일찍 왔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다. 일이 일찍 끝나서. 거짓말을 했다. 실은 그녀의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싶었다. 예나가 아직 자지 않고 울며 보채는 소리가 들렸다. 체리는 서둘러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가방을 살폈다.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늘 점심 먹은 카페 영수증이었다. 2잔의 커피와 케이크. 한 명이 아니었다. 그때 체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케빈의 메시지였다. 오늘도 예뻤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함께해요.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저녁 내내 체린의 분주한 움직임과 예나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점심 그녀의 손을 잡았던 남자를 생각했다.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아이를 재우고 나온 체린에게 물었다. 요즘 어떤 일 있어? 그녀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곤부심한 얼굴로 대답했다. 별로. 왜? 그냥 달라 보여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가끔은 여자로 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소홀히 했기에 다른 남자에게서 여자로 인정받길 원했을까? 체린의 말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화처럼 들렸다. 여자로 살고 싶다는 말이
어느새 우리의 결혼 서약을 무너뜨리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체리는 몸을 돌려 등을 보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익숙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진실은 때로 아주 작은 소리로 찾아온다. 그날 밤 체리는 노트북을 켤 때 들린 짧은 알림음이 그랬다. 내가 그녀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된 건 병원 자료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 노트북은 업데이트 중이었고 자료는 급했다. 알림이 계속 울려댔다. 채팅창이 자동으로 열렸고 케빈이라는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크롤을 내리지 않아도 최근 대화가 보였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상민 씨에게는 엄마들 모임이라고 하세요. 숨이 멎는 듯했다. 체린의 답장도 보였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손끝이 떨렸다. 커서를 움직여 채팅방의 시작 부분으로 올라갔다. 첫 대화는 예나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케빈은 처음에 육아 조언과 심리적 위로를 건넸다. 체리는 점차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우울함,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내 이야기도. 상민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늘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생각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잠옷 차림의 사진, 저녁 약속 후 차 안에서의 대화, 그리고 지난주 둘만의 시간을 암시하는 메시지들. 노트북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충돌했다. 아직 예나는 너무 어렸고 우리 가정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다음 날 출근길, 핸드폰을 열어 법률 사무소를 검색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문득 이런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다니.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했다. 시내의 카페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체린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본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얼마 후 케빈으로 보이는 남자가 도착했다. 멀리서 지켜보니 둘은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가까워졌다. 케빈의 손이 체린의 어깨에 자연스레 올라갔다가 등을 쓸어내렸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겠지만 내게는 날카로운 단검이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1시간쯤 후 둘은 함께 카페를 나섰다. 가까운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다.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직접 따라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 장면을 본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다. 대신 체린의 계좌를 확인했다. 우리는 결혼 이후 공동 계좌를 사용했고 모든 내역이 앱으로 확인 가능했다. 최근 몇 달간 낯선 가맹점의 결제가 여러 번 있었다. 호텔,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2번의 호텔 객실 결제. 증거들이 쌓일수록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랐다. 체린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예나를 안아보았다. 생후 10달. 아직 세상의 복잡함을 모르는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기색이 느껴졌다. 엄마가 변한 것을 아는 걸까? 예나는 요즘 체린보다 나에게 더 잘 안겼다. 엄마의 품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체린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그녀의 변화를 놓쳤을까? 업무에 지쳐 귀가할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일상의 피로로만 여겼다. 출산 후 그녀가 겪는 정서적 공허함을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았던 내 책임도 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체린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케빈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그의 SNS를 찾아보니 스스로를 마음 회복 코치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주로 육아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표방했다. 하지만 전문 자격증이나 공식 경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피드에는 다양한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그 여성들의 얼굴 표정이 모두 비슷했다. 체린이 최근에 보여준 것과 똑같은 생기와 설렘.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케빈의 게시물 아래 달린 댓글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요. 다른 여성들도 조심하세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케빈은 육아로 지친 여성들의 약점을 노리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고
결국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가는 패턴이었다. 체리는 그저 그의 여러 사례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일 아내를 마주하고 진실을 끄집어낼 때가 왔다. 증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체리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녀가 케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내일은 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여자로 대해줘서 고마워요. 아침이 밝았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었지만 오늘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날이었다. 체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있었다. 거울 속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 또 엄마들 모임 가? 담담하게 물었다. 체리는 화장붓을 들던 손을 멈추었다. 거울을 통해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응. 왜? 정말 엄마들 모임이야?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을 준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 손에는 이미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체린의 노트북에서 출력한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 계좌 내역, 그리고 케빈의 SNS 캡처본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뭐지?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와 케빈의 대화, 그리고 증거들이야. 이제 그만 거짓말해. 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예나가 깨어 울기 시작했다. 왜, 내 사생활을 뒤졌어? 체린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사생활? 결혼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사생활이야? 우리 가정은? 예나는? 그건 생각해봤어? 체리는 아이 방으로 달려가 예나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이 흐느낌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뒤따라갔다. 왜 그랬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체리는 한참을 예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다. 마침내 아이가 진정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예나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섰다. 난 너무 외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매일 아기와 둘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 나는 그저 엄마일 뿐이었어.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이유가 돼? 케빈이 누군지는 알아봤어? 그는 너 같은 취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사람이야. 체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날 이해했어. 나를 여자로 대해줬다고. 여자로? 그는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했어. 그런 사람이 진짜 너를 생각했을 거라고 믿어? 체리는 마치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공허했어. 예나가 태어난 후로 나는 매일 사라져갔어. 내 몸은 변했고 내 시간은 없어졌어. 당신은 일에 바빴고 나는 그저. 그래서 내 선택이 불륜이었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외로웠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야. 왜 다른 남자에게 갔어? 내가 말했어. 수없이 말했어.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야. 체린이 울부짖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당신은 그래, 알아라고만 했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그 말에 나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못 본 것일까? 매일 밤 지친 얼굴로 아이를 돌보는 그녀를 보면서도 나는 단지 일상의 피로로만 여겼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이제 내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외로웠다는 이유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어. 예나는 어쩌고?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체리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후회,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가 흔히었다.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어.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꼈어. 그는 나를 다시 찾게 해줬어. 그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남자를 통해서? 내가 휴대폰을 꺼내 케빈의 SNS 속 다른 여성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너만 특별하게 대한 게 아니야. 이건 그의 수법이었어. 체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이 그녀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체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예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체리는 자동적으로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예나를 안아 올리자 그녀는 곧 진정되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만졌다. 순수한 그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거실로 돌아오자 체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당장 내가 그 남자와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해. 나 이미 끊었어. 어제 체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당신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문득 깨달았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상민아, 체린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나 너무 미안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됐어. 예나가 내 품에서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체리는 망설이다 아이를 받아들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이 순간 우리 가정의 형태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당신 말이 맞아. 체린이 예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외로움 때문에 우리 애에게 이런 상처를 줄 권리는 없었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다. 결혼 서약이 깨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다. 엄마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마침내 내가 말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배신하는 건 말을 잇지 못했다.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나는 엄마의 눈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는 완벽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균열로 가득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체린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예나에 관한 이야기만 간신히 나눴다. 밤에는 내가 소파에서 잤다. 침대에 함께 누울 자신이 없었다. 체리는 케빈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그의 SNS 계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의 신고가 누적되어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흔적을 지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그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주말에 예나를 시어머니께 맡겼다. 내 어머니는 상황을 대충만 아실 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신 듯했다. 예나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에 아이가 편안하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쓸쓸함이 밀려왔다. 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는 듯했다. 한때는 예나가 가장 편안해하던 엄마의 품이 이제는 낯설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께 예나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체린에게 내 결정을 이야기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내가 잠시 나가 있을게.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동의인지 거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였다. 감정이 진정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사는 금방 끝났다.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다.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에 짐을 풀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체린의 우울함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파고든 케빈이라는 남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저울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일주일 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 예나를 만났다. 고작 일주일 만에 아이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아빠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는 예나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체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다. 상민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예나를 재운 후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체리는 지난 일주일간 생각했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백이자 참회였다. 난 정말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 아기가 태어난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몸도 마음도 아무도 내 변화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 체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케빈은 나를 이해한다고 했어. 나에게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해줬어. 처음에는 정말 치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내 허영과 외로움을 이용한 거야. 체리는 지난 몇 주간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다. 난 이제 알아. 외로움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사랑을 배신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버렸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체리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왔다. 화면에는 그녀가 사용하던 SNS 계정 삭제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도피처는 필요 없어.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계정 삭제 버튼을 눌렀다.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다. 정말로 로그아웃을 원하냐는 확인 메시지. 체리는 망설임 없이 얘를 선택했다. 창민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이 충돌했다. 법적으로 이혼을 고려해볼까 생각도 했었다. 참관자 소송의 가능성도 알아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해결책일까? 아이 방에서 예나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와 체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아이 방으로 들어가자 예나는 잠에서 깨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손을 위로 들어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예나를 안아 올렸다. 체리는 망설이다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나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얼굴을 만졌다. 무언가를 느낀 듯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을 버렸다. 체린이 속삭였다. 이건 치유가 아니라 파괴였어. 창밖으로 비친 새벽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비추었다. 예나는 엄마의 눈물에 손을 뻗었고 체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깨진 가정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산산조각난 신뢰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까지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